첫 번째 이야기, 감나무에 붙어있던 귀신. 선배가 어렸을 적 가족이 시골집으로 갔을 때 얘기래. 시골집엔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친척들도 있었대. 하지만 다들 어른들 뿐이라 집에 혼자 있기도 심심해서 밖에 나가서 이곳저곳 돌아다녔대. 그러다가 길가에 커다란 나무가 하나 있더래. 계절이 초여름이었는데 나무에 잎이 하나로 없더래. 하지만 어린 나이라 그런 건 신경 쓰지 않고 나무를 발로 차기도 하고 가지도 꺾어서 칼같이 휘두르기도 하면서 놀았대. 그렇게 한참을 놀다가 꺾었던 나뭇가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할머니께서 대뜸 선배한테 물었대. 네 그 나뭇가지 어디서 갖고 왔노? 그래서 선배는 대답했지. 저기 큰 길가에 있는 감나무에서요. 그러자 할머니가 얼굴이 하얗게 지으시더니 급하게 할아버지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셨고 선배한테서 나뭇가지를 뺏어서 불태워버리고 몸에 소금을 막 뿌리더래. 알고 보니 그 감나무는 홀령이 깃든 나무라고 해서 마을 사람들도 함부로 안 하고 웬만하면 근처에도 안 간대. 예전에 술 취한 동네 아저씨가 나무를 걷어쳤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등 그 감나무에 가까이 가면 안 좋은 일이 생기곤 했다는 거야. 그날 밤이었어. 식구가 많은지라 큰 방에서 할아버지와 큰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와 선배가 한 방에서 자고 있는데 그런 느낌 있지? 누가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선배가 자다가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들어서 눈을 딱 떴는데 백발의 노인이 공중에 떠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선배를 바라보고 있더래. 선배가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질렀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더래. 눈을 감으려 해도 감기지도 않고 꼼짝도 할 수 없었다는 거야.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불러도 목소리가 안 나와서 들리지 않고 너무 무서운데 눈물 콧물까지 질질 흘리는데 백발의 노인이 씩 웃는데 웃음소리가 어린 여자아이 목소리더래. 그 순간 몸을 팍 돌렸는데 몸이 움직이더래. 그래서 겨우 자세를 바꿔서 엎드리는 자세가 되었지. 다행히 귀신은 눈에 안 보이는 대신 여자아이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등이 따끔따끔거리는데 그 느낌이 산에서 풀이나 나뭇가지에 긁히는 것 같았대. 그렇게 공포의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른 채 선배는 공포에 떨다가 지쳐 잠들었대. 아침이 되자 선배는 할아버지와 아버지한테 이 이야기를 하고 등을 봤는데 온등에 긁힌 자국으로 성한 곳이 없었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등을 보여줬는데 진짜 흉터가 있긴 있더라고. 한밤중에 선배를 찾아온 백발의 노인은 진짜 감나무에 깃든 홀령이었을까. 두 번째 이야기, 지리산의 대원사.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영험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나 역시 지금껏 살아오면서 수많은 섬찟하고 공포스러운 경험을 했었지만 그때처럼 공포스러운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내가 초래한 일이었던 것 같다. 어차피 인간은 자신의 선을 넘어서지 않는 공포는 즐기게 되니까. 그해 1998년 구입대를 2달여 앞둔 마지막 여름. 유난히 여러 곳에 피서를 다니고 세상이 끝날 마냥 돌아다니던 내 모습을 기억한다. 이곳저곳을 다녔었지만 역시 지리산 만한 곳은 없었다. 6년 동안을 매년 여름마다 놀러갔던 곳. 그 해도 어김없이 지리산 대원사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렇게 출발일을 며칠 앞두고 지리산의 집중호우 소식을 접했다. 흔히 있었던 집중호우라 생각했었지만 그 결과는 엄청났다. 아직도 날짜를 기억한다. 7월 31일. 아마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셨기에 알고 계실 거라 믿는다. 지리산에서만 99명이란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된 것으로 보도가 되었다. 전에 지리산에서 폭우를 경험한 나로서는 한밤에 갑자기 불어난 물이 얼마나 거대한지 공포스러운지를 느낄 수가 있었다. 그러나 너무 잘 알아서였을까. 일주일이 지난 후 언제 그랬냐는 듯 더없이 맑고 무더운 날씨에 우리는 다시금 지리산에 오게 되었고 불과 일주일 전의 참사는 어느새 들뜬 기분에 잊혀진 지 오래였다. 물론 야영장에 도착하기 전까지였지만 그 시기에 야영장은 거의 인파로 꽉 차있기 때문에 자리 잡기가 쉽지가 않았다. 허나 우리가 도착했을 땐 겨우 텐트 3개가 있을 뿐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모두 야영장을 벗어나 계곡 근처에서 야영을 하던 사람이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놀라움과 실망감은 있었지만 오히려 그래서인지 계곡물은 더 맑고 깨끗해 보였다. 어디에서도 참사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고 날씨는 맑고 덥기만 했으니까 첫날 왔다는 기분에 밥 먹고 수영하고 금세 하루가 지나갔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자 조금씩 실증 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많아야 재밌는데 하면서 그나마 있던 다른 일행들과 친해지기 위해 인사를 다니며 그렇게 둘째 날을 보냈던 것 같다. 다른 팀들과는 그저 서먹하게 인사하고 그들 또 가고 새로운 사람들 한둘이 오고 좀처럼 즐겁게 지낼 수가 없었다. 하지만 유독 한 사람과는 무척 친하게 지냈다. 우리가 교주라고 애칭을 붙였던 그 할아버지. 긴백발의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천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동양화를 전공했다고 했고 매년 여름 내내 산에서 보낸다고 했었다. 그래서인지 그의 큰 텐트에는 혼자 살림이라 보기엔 많은 것들이 있었다. 남자들끼리 가서인지 부족한 것이 많았던 우리로서는 많은 신세를 지고 더욱더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다. 둘째 날 밤이었던가. 술을 한잔하면서 그가 말했다. 지리산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 계곡은 이곳 대원사가 제일인 것 같다고. 하지만 이번 참사 때 그 모습은 정말 끔찍했었다며 이런저런 그 당시 얘기들을 해주었다. 결국 이곳 대원사에서만 다수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생겼다고 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얘기거리가 시들 무렵 자리를 뜨면서 밤에 절대 계곡에 내려가지 말라고 했다. 그분이 보기에도 젊은 혈기에 그럴 거란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우린 예전에 왔을 때도 한밤에 술에 취해서 수영하는 걸 즐겼었다. 위험하단 건 알고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었기에 다들 어느 정도의 수영 실력을 갖추고 있었고 우리가 수영하는 곳의 폭은 강이나 저수지처럼 넓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날도 그의 말은 뒤로 한 채 우린 그 계곡으로 향했고 난 그때 가져갔었던 아주 큰 튜브를 챙겨갔었다. 왠지 물이 너무 차갑게 느껴질 것 같아서였다. 내려가는 도중에 한 곳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한 4m에 달하는 대나무들 5-6개가 세워져 있는 거였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지만 되돌아와서 한 개를 집어갔었다. 우리가 노는 곳은 3m가 넘는 곳이었기 때문에 튜브 위에 타서 노루쓰기에 딱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곳에 가자마자 형들과 수영하고 잠수도 하고 무척 시원했었다. 한 형은 돌 위에서 랜턴을 비추고 있었고 우린 다이빙도 하고 그렇게 한 20여 분이 지났을까. 너무 추웠다. 난 내가 랜턴을 비추겠다고 하고는 바위로 올라왔다.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까. 문득 가져온 커다란 튜브와 대나무가 눈에 띄었다. 마침 한 형이 춥다며 바위 위로 올라왔었기에 난 튜브를 물에 띄우고 조심스럽게 올라탔다. 그리고 조심스레 뒤집어지지 않게 중심을 잡고 노를 건네받았다. 그때쯤 형들은 다들 물에서 나왔고 바위 위에서 나를 보며 어린애 같다며 놀리고 있었다. 형들은 그곳에서 다시 술을 먹으려는지 둘러앉아서 왁자지껄 대고 있었고 나는 조금은 시간이 지난 후 튜브에 걸쳐서 누웠던 것 같다. 길다란 노르배 위에 걸치고선 너무 편했다. 엉덩이가 물에 닿아 있긴 했지만 춥지도 않았고 구름에 가려져 있었지만 가끔씩 보이는 별들은 밝고 평안했던 것 같다. 그렇게 감상에 젖었던 게 얼마였을까. 어느새 나는 형들과 떨어져서 한참 위로 거슬러 올라와 있었다. 순간 감상적이던 생각은 사라지고 진한 공포감이 엄습해왔다. 평소간이 큰 편이라 아무렇지도 않았을 일인데 왜 그랬었을까. 불현듯 잊혀졌던 참사가 생각났고 지금 내가 떠있는 물 밑에서 사람들이 죽어갔을 생각을 하니 겁이 났던 것 같았다. 맑고 깨끗하던 물도 검게 출렁이는 것이 누군가 밑에서 내가 빠져주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물던 곳이 길이가 한 20여 미터였고 폭은 8m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난 위쪽에서 물이 떨어지던 제일 끝쪽에 있었기 때문인지 형들이 있는 곳은 일부는 다른 바위에 가려지고 목소리도 떨어지는 물에 묻혀서는 간간히 들릴 뿐이었고 단지 불빛만이 보였었다. 난 튜브가 뒤집어지지 않게 조심스레 일어나서 앉았다. 물에 닿는 것이 너무 공포스러웠기 때문에 어떻게 자세를 바꿔서라도 물에 닿지 않게 중심을 잡았던 것 같다. 물론 형들을 부를 수도 있었고 얼마 되지 않는 거리를 헤엄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헤엄치기엔 물밑이 두려웠고 그들을 부르려고 하기엔 내 머릿속엔 많은 생각을 하고 난 후였다. 생각해보라.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근데 난 물을 거슬러 올라왔다. 그것도 물의 끝지점에서 끝까지. 물이 떨어지는 힘에 의한다면 난 거기로 빨려들었어야 한다. 그리고 그만한 규모가 아니었단 건 누구나 보면 알 수 있을 정도였다.
근데 난 지금 물이 떨어지는 한가운데 그 주위만을 돌고 있는 것이다. 그 짧은 시간에 그런 생각을 하고서는 나의 입은 굳어버린 것이다. 뭐라 말이 나오질 않았다. 가위 눌린 듯 얼버무리고 있을 뿐이었고 내가 어떻게든 소리를 지른다면 그 전에 누군가 날 끌어들일 것 같았다. 이제껏 느껴왔던 공포보단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앞서기 시작했다. 난 여태껏 손에 들고 있던 대나무가 생각났고 이렇게 물의 가장자리에 떠 있다면 그것으로 바닥을 짚고 밀어서 밑으로 가면 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내 몸이 물에는 닿지 않으니까. 그것이 그 당시 내가 생각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대나무를 물 밑으로 넣었다. 그리고 뭔가가 걸렸다고 생각할 무렵 밑으로 향해 나를 밀기 시작했다. 움직이는 것 같았다. 오직 그 일에 집중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주위를 보았다. 그대로였다. 하지만 난 분명히 움직임을 느꼈다. 그제서야 난 겨우 어둠에 익숙해진 눈에 비춰진 시야를 넓게 보면서 다시 한번 움직여 보았다. 난 돌고 있었던 것이었다. 좀 더 크게 돌고 있었던 거였다. 그랬었다. 공포에 떠는 내가 느끼기엔 밑으로 향하는 움직임이라 생각했겠지. 그리고 그제서야 느낌이 왔다. 누군가 밑에서 대나무를 잡고 있는 것 같다는. 그리고 날 이리저리 돌리고 있는 것이라는. 난 움직임만을 생각하고 바보같이 그 짓을 해온 것이다. 죽을 것 같았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내가 뛰어들기를 바라기만 하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또 물이 떨어지는 곳에서 조금은 벗어난 곳을 돌고 있을 무렵 형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아주 멀리서 메아리치듯이. 하지만 입은 떨어지지 않았다. 겨우 얼버무리는 말 정도는 떨어지는 물소리에 묻혀 들릴 리가 없지 않은가. 순간 대나무를 놓고 싶었다. 밑에서 누군가 날 잡고 있는 듯한 기분도 싫었지만 지금 놓으면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수많은 생각은 앞섰지만 행동은 마음대로 되질 않았다. 그 손을 놓는데도 엄청난 힘이 들어간 듯했다. 그리고 순식간이었다. 기다렸다는 듯이 난 주르륵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흘러갔고 형들이 있는 곳에 조종이라도 한 듯 다다랐다. 불과 10여 초가 걸렸을 뿐이었다. 형들은 어디 갔다 왔었냐며 술 한잔하라고 불렀다고 했다. 방금 나는 죽음의 공포에서 허덕이고 있었는데 술 한잔하라니. 하지만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말하고 싶지도 않았다. 왠지 그랬다. 평소 같으면 그냥 쉽게 우스개로 얘기했을 텐데 너무 큰 공포를 느껴서였을까. 그들이 술이 깬 후에라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우린 다시 야영장으로 올라갔다. 커다란 큐브는 형 중 한 명이 건져서 왔고 난 올라오는 길에도 그 계곡물에 발을 담그는 것조차 두려웠었다. 올라온 후 옷을 갈아입고 형들은 라면을 먹었다. 나도 옆에서 거들긴 했지만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흔히 말하는 물귀신이었단 생각뿐이었다. 한참을 끔찍한 순간을 회상하고 있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형들이나 나나 물에 떠서 놀 때 그때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형들도 각자 혼자 제법 멀리 수영하곤 했었는데 왜 나한테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던 걸까? 그것도 물 위에 떠 있었는데. 하지만 알 수 없었다. 왜 그랬는지. 어느덧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고 형들은 설거지하고 잔다면서 설거지 당번을 정한답시고 화투를 치고 있었다. 그때 교주라 부르던 그가 우리에게 왔다. 우린 가볍게 인사를 하고 형들은 다시 화투를 치고 있었고 난 옆에서 구경하는 둥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손엔 커다란 큐브가 들려 있었다. 아까 형이 오다가 아무데나 던져 놓았나 보다. 그제서야 그는 우리가 널어놓은 젖은 수영복들을 보았고 조금은 화난 듯한 투로 수영하러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갔냐며 우리를 나무랬다. 처음엔 미안해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형들은 귀찮은 듯 죄송하다 했었고 그도 얼마간의 잔소리 끝에 다시금 계곡 쪽으로 사라졌다. 난 내가 겪은 일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한참을 잤을까? 일어나니 12시가 넘었었다. 형들은 잠에 취해 있었고 언제 그랬냐는 듯 밖에 날씨는 화창했다. 문득 어제 그곳에 가보고픈 생각이 들었다. 지금 봐도 그런 공포가 밀려올까? 간사하게도 그렇지 않을 것 같았다. 한 번 더 보고 싶었다.
믿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 교주라는 사람이 있었다. 한 손에는 큰 대나무를 들고서 그는 나와 마주치자 무서든 눈으로 어제 이걸 들고 왔었냐면서 호통을 쳤다. 난 그렇다고 했고 그는 큰일 난다면서 한참을 떠들어댔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대나무에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았고 내 얘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그는 답을 알 것만 같았다. 한참을 얘기했을까? 마냥 듣기만 하던 그는 마치 스님 마냥 그곳을 향해 관세음보살을 해듣고 몇 번을 그러더니 내게 얘기를 꺼냈다. 내가 가지고 간 그 장대는 참삿대. 물속 바위에 기어술 시체를 찾아내는데 쓰였던 거라고 했다. 그리고 우리가 놀던 그 계곡에서 가장 깊었던 곳, 1m가량의 높이에서 물이 떨어지던 그곳 물속의 바위에서 끼어있던 시신을 대나무로 찾아냈다고 했다. 그리고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았다. 가엾다는 말만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이제야 조금씩 알 수 있었다. 왜 처음에 수영할 때에는 아무 일도 없었는지, 형들도 아무 느낌도 없었고, 일찍 나오긴 했지만 나 역시 그랬었는데, 처음 대나무를 들고 물 위에 있을 때, 어느덧 물을 거슬러 올라갔을 때, 내가 대나무를 물 밑에 넣고 나오려 했을 때, 그곳에서 누군가 나를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모든 게 그랬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지만, 나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다. 그건 언젠가 여러분이 만약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영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겪게 된다면, 나와 다른 말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